그러니까 이미 자연계에서 연금술을 하고 있고 인간들도 인위적인 어떤 그 노력이나 조작을 통해서 물질을 변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살펴보면은 서양에서는 이제 그리스의 자연 철학 있죠. 요것과 함께 유대 신비주의, 그노시스 학파죠. 까발라라고도 얘기하는데 비유로 이렇게 전수되는 그런 지식 체계가 있어요. 유대교에서 토라를 통한 이런 정식으로 전승되는 거 말고 구전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전승되는 그런 조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발전됐고 아랍 과학과 철학이 더해가지고 이제 연금술 이론이 체계적으로 정립이 됐죠. 원소설이 기본이죠. 원재료가 있어야 되죠. 그죠? 원재료를 사원소로 보는 것은 아르스토텔레스 지수화풍 4대설에서 이제 기원한 겁니다. 그리고 자비르 이븐 하이안이 이 원리를 얘기했다고 그랬죠. 근본 원소를 두 가지로 이 사람은 본 거예요. 황수운을 거쳐서 모든 금속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파라켈수스는 아까 삼원리로 정립했다고 그랬죠. 수은, 항, 염, 소금이 더해져가지고 삼원리로 이 사람은 연금술 체계를 정립했죠. 이런 기본 물질의 배합 비율에 따라서, 배합 성질에 따라서 물질들이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물질을 원소별로 나눴지만 궁극적인 거는 하나로 다 같겠죠. 그죠?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 그런 원소들이겠죠. 그죠? 구체적인 표현의 원리에 있어서 네 가지로 보느냐, 뭐 세 가지로 보느냐, 두 가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체계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변화의 원리가 이제 음양이죠. 음양. 능동성, 수동성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음양이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고 대립하고 도와주고 이런 기능을 통해서 이제 변화와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만물은 다 그렇죠. 하루 이게 변해가는 거 보더라도 아침에는 이제 양이 태동돼서 이제 정오가 되면은 이제 양이 최고로 성하죠. 그죠? 그러면서 오후가 되면서 양이 서서히 이제 줄어들고 음의 기운이 더 늘어나면서 서서히 이제 밤이 되면서 음의 기운이 극에 달했다가 밤 12시를 기하로 해서 또 양이 태동되면서 양이 더 성하다가 극에 달하면 또 음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변화되잖아요. 절대적인 음이다 양이라는 건 없죠. 상대성적인 개념이죠. 남녀가 있으면은 남자가 양이고 여자가 음이지만 같은 여자 중에서도 양적인 성질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그러면 두 사람을 비교하면은 같은 여자라도 양적인 성질이 많은 사람이 양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게 음양의 이러한 조합 비율 상호작용에 따라서 이제 이런 변화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를 가능케 하는 거를 잘 알아야 우리가 이제 효율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일단 외면 연금술에서는 열이죠. 열이 가해지면, 액체가 가해지면은 기체가 되죠. 그죠? 어떤 거는 기체에서 바로 고체로 가는 것도 있죠. 이걸 성하라고 그러죠. 성하. 고체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가는 것도 있죠. 이걸 이제 성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열이 더해지고 빼지고에 따라서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것도 응고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열이 빼지는 거고, 고체가 융해돼서 액체로 되는 거는 열이 더해지는 거죠. 열이 그런 변화를 일으킨다 이거지. 하소, 태우거나 용해시키거나 증발시키거나 응결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열이 하는 기능이죠. 자연계에서는 그 열이 해당되는 게 뭡니까? 태양이죠. 태양이 그런 일을 하죠. 그렇죠? 태양이 열을 지구에 이제 내뿜으로써 지구에 이제 물이 어떻게 돼요? 증발돼서 이제 하늘 올라가죠. 하늘 올라가서 하늘에서 수증기가 응결돼서 또 구름이 되고 비로 내리고 자연계의 이제 순환이 원활하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태양이 이런 역할을 못하면은 우리 자연계의 계절이라든가 매일매일의 변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 열을 우리가 잘 이용하는 것이 연금술을 잘 일으키는 핵심 비법이 되는 겁니다. 연금술에서는 열을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더라고 보니까, 1등급은 전기탕, 부드럽고 은은한 열이죠. 왜냐하면은 물에다가 이제 그 담궈서 간접적으로 이제 온도를 높이잖아요. 재 속에 묻어서 가열하는 것들이 2단계야. 우리가 뭐 고구마 구워 먹을 때도 재 속에 묻어 놓는다든가, 원시인들도 보니까 음식 만들 때 보니까 이걸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이파리, 열매, 뭐 동물 잡아가지고 무대기로 그냥 넣고 그게 뭐 돌 같은 거 막 덮고 오랜 시간 걸쳐서 음식을 만들더라고. 그렇게 할수록 뭐 음식의 질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이 발효 음식이 많이 발달됐는데 그런 것들이 음식 연금술의 대표적인 작업이죠. 그럼 제 대신에 철가루를 이용하면 더 불이 세겠죠. 그리고 이제 바로 불을 사용하는 거, 하덕을 사용한다든가, 이 가장 센 불이죠. 불 조절을 잘해야 돼. 그러면은 이제 불순물이 불에 의해서 제거가 잘 돼. 물에 의해서도 불순물이 제거되지만 불로 태움으로써 불순물이 많이 제거가 되고 순도가 높아지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 조절이 중요한데, 노트르담 성당 벽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다루는 불은 팔팔한 젊은이가 아니라 노인네이니 부디 조심하라. 불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지. 주로 센 불보다는 이런 은근한 불을 잘 활용해야
연금술이 일어납니다. 음식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성연금술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고 성감이라든가 오르가즘 개발될 때도 이 센 불 활용하면은 잘 안 됩니다. 잠재력이 개발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외부의 불로 변화시키려고 그러면은 태워버리거나 끌어넘치거나 음식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깊은 물성을 끼워내지 못해요. 끼워내려면은 외부의 불을 약간 도와주는 정도여야지, 도와줘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불을 일어나도록 유도를 해야지, 자기가 그냥 막 뭔가 작을 가해가지고 외부를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지. 다 같은 원리죠. 성에너지 연금술 일으킨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을 변화시킬 때도 마찬가지야. 변화시킨다고 막 매질 해대고 몰아붙이면은 깨지거나 오히려 자기가 당하죠. 그러니까 은근한 불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 이걸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연금술을 할 때도 자신이 정화가 먼저 돼야 순수한 물질들을 만들 수 있어요. 음식할 때도 음식 만드는 사람의 그 마음가짐 정성에 의해서 같은 재료인데 완전히 달라지죠. 맛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 탕양으로 초대합니다. 그럼 연금술 과정은 어떤 순서로 일어나느냐? 처음에는 이제 흑화라고 그래가지고 분해해요. 주급이 일어나요. 주급. 데우거나 녹여가지고 일단 자기가 죽어야죠. 그죠? 자기가 죽어야 새로운 물질이 일어나는 가능성을 만들어주고, 일단 물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분해를 해서 이제 재구축을 해야 되는데, 백화 과정은 이제 화학적으로 혼배, 썩는 과정이에요. 썩는 과정. 죽음을 통해서 분해된 물질들을 결합을 시켜서 썩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화가 일어나요. 이걸 백화 과정이라고 해요. 발효나 정류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적화 과정은 이런 화학적 혼배, 성수련으로 비유하면 남녀 결합, 이걸 통해서 이제 정수가 응결돼서 탄생됩니다. 응고나 응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합일감, 자웅동체, 중성이 만든 중성. 이게 이제 적화 과정입니다. 이런 작업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지침이 뭔가 하면은 기도하라. 읊고 다시 읊고 작업하라. 그러면 발견하리라.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끊임없는 변성이 일어나는 것을 연금술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나도 계속 이걸 강조했죠. 그죠? 반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연금술 할 때는 이제 이런 도구들이 필요하죠. 불이 필요하고 증육이나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하죠. 현대 과학도 이런 연금술이에요. 여러분들 옛날 연금술이 옛날에만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대 과학이 바로 연금술이에요. 요즘에는 뭐 분자나 원자 차원의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조작하는 그런 수준까지 왔어요. 나노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노과학. 원자 차원에서 원자 구조를 변화시켜서 뭐 이걸 탄소를 다이아몬드로 만든다든가, 분자 차원의 조작을 해서 약을 만든다든가, 아주 신통방통하죠. 토끼 귀에 뭐 연골세포를 이식해서 인공기를 배양한다든가, 이 배양되면 이제 기가 없는 사람 이식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장기 같은 것도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연금술이 대단한 수준까지 왔죠. 그리고 유전자 가위라고 들어봤죠. 유전자를 교정을 해요. 유전자 문제 있는 부위를 어떤 합성 효소를 가지고 이걸 잘라낸다든가 대체를 해가지고 유전자 차원의 문제 있는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유전자 기술도 지금 상당히 발전됐죠. 요번에 그 RNA 백신 맞는 것도 이런 기술입니다. 일종의. 요번에 코로나 백신, 그죠? RNA 뭐 이런 거 조작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대단한 진짜 신통방통한 수준까지 왔는데, 과연 이것이 인간이 원했던 완벽한 물질이고 완벽한 행복이나 영생을 보장해주는 기술이냐, 이걸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근데 지금은 옛날에 종교가 했던 거를 지금 과학이 대부분 대체하고 있어요. 지금 과학을 옛날에 종교 믿듯이 신봉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거 연구하는 사람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자기가 뭐 신통방통한 물질을 만들어서 어떤 치료제를 만든다든가 장생약을 만든다든가 그런 조력을 하고 있다니까. 근데 과연 그것이 성공할 거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탐구자 자신에 대한 탐구나 변화가 중요하다고 했죠. 외부 연금술 할 때도 스스로 변화가 없으면은 고귀한 물질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죠? 근데 종교나 뭐 신화 쪽에서 추구하는 이런 사후구원, 영생, 신실한 믿음들도 물론 많지만 무조건 이런 것에 대한 맹신과 독선을 통해서 현실 회피 위주로 간다면은 과연 인간에게 행복과 구원을 줄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되돌아봐야 되고요. 완벽한 철학 사상들이 과연 유토피아를 줄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되돌아봐야죠. 오히려 이러한 철학이나 사상이 확고하게 정립될수록 서로 대립을 유발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과학이 물질 변화를 통해서 인간의 편리와 이상세계를 이제 구현하려고 하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자연의 원리나 진리를 도외시하고 행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부작용이 많이 온다는 거지. 부작용이 지금 많이 오고 있죠. 무조건 물질 개발 위주로 나가다가 지금 뭐 육해공이 다
오염돼 있죠. 지금 땅도 지금 막 쓰레기 매입을 해가지고 썩어가고 있고 심각하더라고 보니까. 대기오염 완전히 망쳤죠. 지금 뭐 플라스틱 같은 것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지고 우리가 한 달에 신용카드 2장 분량의 플라스틱을 먹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자기 복지를 위해서 개발했는데 오히려 자기를 위하는 결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경고가 사실은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형태로 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무분별하게 이제 자연을 파괴하는 문제를 제어하는 장치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생긴 걸로 봐야 됩니다. 부작용이 심합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 어느 정도는 인간이 편리해지고 이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문명이 이렇게 발전할수록. 그러나 그런 외적인 변화를 통해서 지금 뭐 화성까지 탐사를 한다든가 달까지 탐사하는 그러한 그 우주선도 지금 개발되고 있어요. 지금. 곧 있으면 우주여행도 이제 쉽게 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약간의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자기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들을 온전히 항유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외담만 추구하는 행위는 파국으로 가기가 쉽고 인간의 행복과 자유를 주는데 한계가 있다. 이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이 만능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그만큼 더 변하고 완벽해져야 그 외부의 물질들이라든가 환경들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하고 항유할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기능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탐구자 자신은 아무 변화 없이 물질만 변화시켜서 인간의 행복을 가져오려는 노력들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고 비인간화, 자연 파괴 이러한 그 부작용을 심각하게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이 이제 그런 위기가 극에 달해 있죠. 지금 성, 몸, 마음, 정신, 포브레인 행복대학으로 초대합니다. 포브레인 생활 수행으로 행복 박사 되세요. 100세 시대 완전 건강과 행복을 드립니다.